제발 도장만 찍어주십시오. 차가운 11월 새벽 명동공원 3번 벤치 위에서 한 노인이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박인수 할아버지는 얇은 신문지를 몸에 둘둘 감고 있었지만 스며드는 찬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귓가에 20년 전 그날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형님, 회사가 망하면 우리 가족 모두 거리에 나앉습니다. 이 서류에만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반드시 회사를 살려내겠습니다. 박인수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이 벤치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그가 선택한 속죄의 자리였습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할아버지는 일어나 공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스스로 정한 일과였습니다. 낙엽을 쓸고 벤치를 닦고 비둘기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뿌렸습니다. 인수 형, 또 새벽부터 일어났어? 공원 청소부 김철수 할아버지가 빗자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박인수 할아버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평범했던 새벽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챕터 배경과 인물, 첫 갈등. 명동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도심 공원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 초록빛 섬처럼 존재하는 이곳은 출근길 직장인들의 쉼터이자 노인들의 산책로였습니다. 그리고 박인수 할아버지에게는 지난 20년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1999년 12월 박인수는 이곳 3번 벤치에 처음 앉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55세였습니다. 대한건설 대표이사라는 명함을 주머니에서 꺼내 찢어버린 날이었습니다. 회사도 집도 가족도 모든 것을 잃은 날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든 것을 내어준 날이었습니다. 박인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공원 입구 쪽 쓰레기통을 살폈습니다. 버려진 신문이나 깨끗한 박스를 주워 벤치 밑에 정리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 대신 사용할 수 있었고 추운 밤에는 이불처럼 덮을 수 있었습니다. 인수 형,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복지관 가서 아침이라도 먹고 와. 김철수 할아버지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박인수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고맙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김철수 할아버지는 만족했습니다. 20년 전 처음 이 노인을 봤을 때 그는 일주일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벤치에 앉아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도 없이 한숨도 없이 그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형은 참 신기해. 20년 동안 이 벤치만 지키고 있잖아. 다른 노숙자들은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는데. 박인수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원 건너편 고층 빌딩을 바라보았습니다. 35층짜리 유리 건물, 그곳 꼭대기에 대한 건설이라는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떨구고 차를 마셨습니다. 오전 9시 공원은 출근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박인수 할아버지는 항상 이 시간이 되면 벤치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공원에서 오래 사신 분 아니신가요? 젊은 여성이 박인수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노트북 가방을 든 여성이었습니다. 이지원, 대한건설 홍보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박인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한건설에서 일하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요. 이 공원 역사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박인수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한건설이라는 단어가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모르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혹시 20년 전쯤 이 공원에 계셨는지요? 1999년 말쯤에. 이지원은 태블릿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명동공원 준공식 사진이었고 그 앞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 옆 동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명동공원 건립 기부자 대한건설 대표이사 박인수. 박인수 할아버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원은 예리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박인수라는 분인데 20년 전 갑자기 사라지셨대요. 회사 사람들도 행방을 모른다고. 모른다니까? 박인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공원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지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인수 형 괴롭히지 마. 그 양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저분이 이 공원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글쎄, 내가 여기서 청소 시작한 게 30년 전인데 인수 형은 20년 전쯤 왔지. 처음엔 정말 말도 안 하고 밥도 거의 안 먹고 마치 세상과 담을 쌓은 사람 같았어. 이지원은 메모를 했습니다. 20년 전 사진 속 박인수 대표이사가 사라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혹시 저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인수, 박인수라고 해. 성도 박씨고. 이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저 할아버지가? 이 챕터 숨겨진 비밀의 전조. 이지원은 회사로 돌아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건설 창립 50주년 아카이브 자료실에는 수많은 문서와 사진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975년 창립 당시 자료부터 시작해서 연도별로 정리된 파일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폴더에 도달했을 때 이지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대한건설 대표이사 긴급 교체, 박인수 전 대표 횡령 혐의로 사임, 박준혁 신임 대표 취임, 신문 스크랩들이 빼곡했습니다. 이지원은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1999년 12월 15일 대한건설 박인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임했다. 동생인 박준혁 전무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박인수 전 대표는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으며 이지원은 현 대표이사 박준혁의 사진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인상에 냉정한 눈빛을 가진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이전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전혀 다른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건설업계의 양심, 박인수 대표, 부정부패 거부한 대한건설, 업계 모범 사례로, 박인수 대표 정직이 최고의 경쟁력. 이지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직함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갑자기 횡령범이 되었다? 그것도 50억이나 되는 돈을? 이 선배, 무슨 자료 찾으세요? 홍보팀 선배 과장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 창립 50주년 다큐 준비하느라 옛날 자료 보고 있어요. 근데 선배, 혹시 박인수 전 대표에 대해 아세요? 선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분 얘기는 회사에서 금기야.
현 대표님이 절대 언급하지 말라고 했어. 다큐에도 절대 넣으면 안 돼. 왜요? 창립자 아들이고 한때 대표였는데. 모르겠어. 그냥 그분 얘기만 나오면 대표님 표정이 돌변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형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 이지원은 더욱 의문이 생겼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원은 다시 명동공원을 찾았습니다. 오후 6시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인수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비둘기들에게 빵을 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지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박인수 할아버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둘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 자료실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많이 봤어요. 1999년 12월 15일 횡령 혐의로 사임하셨다고 나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박인수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빵 부스러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걸 알려고 하나?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지원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궁금해서요. 정직함으로 유명했던 분이 갑자기 횡령범이 됐다는 게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이지원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이 벤치를 지키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이 공원 건너편 저 대양건설 건물을 매일 바라보면서요. 박인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35층 꼭대기 회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동생 준혁이 아직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네. 뭘 지켜요? 회사, 그리고 가족.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횡령을 했나 안 했나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때 누군가는 희생해야 했다는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박인수 할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지원은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분명 숨겨진 진실이 있다. 3챕터 갈등의 폭발과 관계 붕괴. 이지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999년 당시 대양건설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대부분 퇴사했거나 정년퇴직을 했지만 몇 명은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영호 전무님이신가요? 저는 대양건설 홍보팀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일로 전화했나요? 1999년 당시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박인수 전 대표님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혹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분은 우리 모두를 배신했어요. 회사 돈을 횡령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정직하기로 유명했다고. 사람은 겉만 봐서 모르는 거예요. 속은 아무도 몰라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지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락했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모두 박인수를 배신자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최 부장님, 박인수 전 대표님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박 대표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70대 노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최 부장은 1999년 당시 격리부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배신자라고 하시던데요. 그건 진실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박 대표님은 절대 횡령 같은 거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사임하신 거예요? 그건 내가 직접 말할 순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줄 수 있어요. 1999년 12월 14일 밤 박준혁 전무가 형님 사무실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때 두 사람이 큰 소리로 말다툼하는 걸 들었죠. 뭐라고 하셨는데요? 박준혁 전무가 형님,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발 도장만 찍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박 대표님이 이건 거짓말이야. 내가 어떻게 라고 하셨죠. 그 다음날 아침 박 대표님은 사라지셨어요. 이지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럼 박준혁 현 대표가 뭔가 강요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박 대표님은 마지막까지도 회사를 걱정하셨거든요. 직원들 월급, 하청업체 대금, 모든 걸 챙기셨어요. 그런 분이 횡령을 했다? 말이 안 되죠. 이지원은 메모를 빼곡히 적었습니다.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원은 다시 명동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9시 공원은 어두웠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인수 할아버지는 벤치에 누워 신문지를 덮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박인수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1999년 12월 14일 밤 박준혁 현 대표와 무슨 대화를 나누셨나요? 할아버지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나? 최 부장님, 당시 격리부에 계셨던 분이요. 그분은 할아버지가 절대 횡령 같은 거 안 하셨을 거라고 했어요. 박인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살려달라고 했어. 네.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어. 은행 대출도 막히고 하청업체한테 줄 돈도 없고 그때 준혁이가 방법을 찾았다고 했지. 내가 횡령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그 돈으로 빚을 갚으면 회사가 살아난다고. 이지원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잖아요. 할아버지는 횡령을 안 하셨는데. 그래, 안 했어.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내가 한 것처럼 만들 수 있었지. 준혁이가 회계장부를 조작했어. 그리고 날 찾아와서 말했어. 형님만 희생하면 직원 200명이 살 수 있다고. 형님만 사라지면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믿었어. 동생을 믿었어. 준혁이가 정말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 횡령 인정 서류에. 그런데요? 그 다음 날 난 모든 걸 잃었어. 회사도 명예도 가족도. 준혁이는 새 대표가 됐고 난 이 벤치에 앉았지. 박인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0년이 지났어. 준혁이는 회사를 키웠어. 직원도 2,000명이 됐고 매출도 10배가 됐지. 그걸 보면서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억울하잖아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세요? 가족이니까. 할아버지의 대답이 이지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혁이도 가족이야. 비록 날 배신했지만 그래도 내 동생이야. 동생이 성공하는 걸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 이지원은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벤치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면서도 동생의 성공을 지켜본 할아버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할아버지, 이건 잘못됐어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안 돼. 박인수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준혁이는 끝이야. 회사도 무너지고 직원들도 다 길거리에 나앉아. 난 그걸 원하지 않아. 하지만 부탁이야. 그냥 모른 척 해줘. 난 이미 이 삶에 익숙해졌어. 이 벤치가 내 집이고 이 공원이 내 세상이야. 할아버지는 다시 누웠습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지원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4챕터 진실 추적과 반전. 이지원은 회사 자료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1999년 회계 장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디지털화되지 않은 오래된 장부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이지원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999년 11월 장부에는 50억 원의 대출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장부에는 그 돈이 박인수 대표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과 12월 장부의 필체가 달랐습니다. 11월은 또박또박 정자체였지만 12월은 흘림체로 급하게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조작된 거구나. 이지원은 휴대폰으로 장부를 사진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원은 박준혁 대표 비서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매우 바쁘신데요. 무슨 일로 뵙고 싶으신가요? 창립 50주년 다큐멘터리 건으로 꼭 여쭤볼 게 있습니다. 다큐건은 팀장님을 통해서 박인수 전 대표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 30분 후 이지원은 35층 회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넓은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창 너머 아래쪽으로 명동공원이 보였습니다. 3번 벤치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박준혁 대표가 의자를 돌리며 이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박인수에 대해 왜 묻나?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창립 50주년 다큐에 초대 대표님들 이야기를 넣으려고 하는데 박인수 전 대표님 자료가 거의 없어서요. 그분 이야기는 다큐에 넣지 마. 왜요?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아. 횡령범을 다큐에 넣을 순 없잖나. 이지원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정말 횡령하신 게 맞나요? 박준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뜻이지? 1999년 12월 장부를 봤는데 필체가 달라요. 11월과 12월이 누군가 조작한 것처럼. 당장 나가. 박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신입사원 주제에 감히 뭘 안다고. 당장 그 자료 다 내놔. 대표님, 혹시 박인수 전 대표님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20년 동안? 무슨 소리야? 명동공원 3번 벤치에 계세요. 20년 동안 노숙자로 살고 계시죠. 매일 이 건물을 올려다보면서요. 박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이? 네.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수염이 하얗게 새고 허리도 굽고 낡은 옷을 입고 하지만 매일 공원을 청소하고 비둘기들을 돌보고 있어요. 박준혁은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리를 짚었습니다. 명동공원이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네. 그리고 할아버지는 대표님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회사가 잘 되는 걸 보면서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죠. 박준혁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몰랐어. 형님이 그렇게. 대표님, 1999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진짜로요. 박준혁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20년 동안 감춰왔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정말 회사를 살리고 싶었어. 그게 전부였어. 5챕터 절정 마이너스 진실의 폭로. 박준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1999년 회사는 정말 부도 직전이었어요. IMF 외환위기 여파로 건설 경기가 최악이었죠.
은행 대출은 회수됐고 진행 중인 공사는 중단됐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었어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은 끝까지 정직하게 가려고 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는 회사를 살리지 않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난 달랐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횡령 서류를 조작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회사를 살리려고 했어요. 은행에서 비자금 조성을 제안했거든요. 50억을 빌려주되 장부상으로는 대표 개인이 횡령한 것처럼 만들면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이지원은 숨을 죽였습니다. 형님은 반대하셨어요. 그건 불법이야. 절대 안 되라고 하셨죠. 하지만 난 형님을 설득했어요. 형님만 잠깐 희생하면 회사가 산다고. 나중에 다 해명하면 된다고. 그런데요? 박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님은 날 믿고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준혁아, 회사 잘 부탁한다. 직원들 꼭 지켜줘라고. 그럼 원래 계획대로면 박인수 대표님이 돌아오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했어요. 하지만 박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반대가 나왔어요. 횡령범을 다시 대표로 앉힐 수 없다고. 형님은 이미 죄인이 돼버렸어요. 언론에도 대서특필됐고 검찰 조사도 시작됐어요. 막을 수 있었잖아요. 진실을 말하면. 그럼 회사가 망해요. 비자금 조성이 드러나면 은행도 대출을 회수하고 주주들도 등을 돌리고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박준혁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난 겁쟁이였어요. 형님을 구하는 것보다 회사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님을 찾지 않았어요. 아니,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대체 왜요? 형님이 돌아오시면 모든 게 밝혀지니까요. 차라리 형님이 없는 게 나았어요. 이지원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형님이 노숙자로 사는 걸 방치하신 거예요? 난 몰랐어요. 형님이 어디 계신지. 거짓말. 매일 이 창문에서 공원이 보이잖아요. 박준혁은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공원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난 죄책감이 너무 커서 못 봤어요. 형님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악몽에 시달렸어요. 형님이 날 원망하는 꿈을. 그럼 이제라도 바로잡으세요. 진실을 밝히고 형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안 돼요. 왜요? 회사가 망해요. 주가가 폭락하고 거래처들이 등을 돌리고 2,000명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아요. 박준혁은 이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형님은 직원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 희생을 헛되게 할 순 없어요. 이지원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건 대표님 변명이에요. 형님을 버린 걸 정당화하는. 나가주세요. 박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다큐에도 형님 이야기는 빼세요. 그리고 형님을 다시는 찾아가지 마세요. 못하겠어요. 신입사원 주제에 감히. 전 회사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요. 박인수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대표님은 상상이나 하세요? 이지원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원은 명동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인수 할아버지에게 모든 걸 말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3번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 공원 청소부 김철수를 찾았습니다. 인수 형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 인수 형? 오늘 아침에 어디론가 갔어.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입고. 정장이요? 응. 2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나 봐. 낡은 정장이었지만 깨끗이 다려서 입었더라고. 이지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말씀하셨어요? 대한건설 본사 간다고 했어. 동생을 만나러. 6챕터 결말 마이너스 용서와 화해, 갈등의 여운. 대한건설 본사 로비. 박인수 할아버지는 20년 만에 이곳에 섰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었지만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히 걸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찾으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박준혁 대표를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이지원이 뛰어내렸습니다. 할아버지, 박인수 할아버지가 돌아보았습니다. 자네였나? 왜 오셨어요? 대표님 만나시려고요? 그래. 20년 동안 미뤄왔지만 이젠 끝을 내야 할 것 같아서.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네가 회사에 와서 물어보던 게 생각하게 만들었어.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건지, 준혁이를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 내가 도망친 건지. 할아버지, 20년 동안 이 벤치에 앉아서 생각했어. 내 희생이 의미가 있었는지. 준혁이가 잘 살고 있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었어. 진짜 용서는 서로 마주 봐야 하는 거더라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혁이 뛰어내렸습니다. 비서로부터 형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박준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형님, 박인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낡은 정장을 입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한때 대표이사였던 위엄이 살아있었습니다. 준혁아, 형님, 저는. 박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했던 사과의 말들이 모두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미안합니다. 형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박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놀라 바라보았습니다. 대표이사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형님을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형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겁쟁이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인수는 천천히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라, 준혁아. 형님, 난 내가 미워서 온 게 아니야. 용서받으러 온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용서는 제가. 아니야. 박인수는 동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난 20년 동안 너를 원망했어. 배신했다고, 버렸다고. 하지만 그것도 내 잘못이었어. 난 형으로서 책임을 져야 했는데 도망쳤거든. 벤치에 앉아서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어. 형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저 때문에.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준혁아. 넌 형을 버렸고 난 세상을 버렸어. 이제 다시 시작하자. 박인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그날 찢으려다 끝내 간직했던 명함이었습니다. 대한건설 대표이사 박인수. 이 명함. 이제 버려도 될 것 같아. 난 더 이상 대표가 아니니까. 하지만 형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 형으로서. 박준혁은 형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형님, 다시는 떠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박인수는 동생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집에 가자. 이지원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3개월 후 명동공원 3번 벤치에는 새로운 동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벤치는 대한건설 창립자 박인수 회장이 20년간 머물렀던 곳입니다. 희생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의미를 기억하고자 이를 보존합니다. 대한건설 1동. 박인수는 이제 대한건설 명예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에게 정직과 희생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박준혁 대표는 1999년의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주가는 일시적으로 흔들렸지만 투명한 경영으로 다시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이지원은 이 모든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20년간 공원 벤치를 지킨 할아버지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박인수와 박준혁 형제는 함께 명동공원을 찾았습니다. 3번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형님, 그때 정말 추웠겠어요. 겨울에 벤치에서 추웠지. 하지만 마음이 더 추웠어. 죄송합니다. 이젠 그만하자. 우린 용서했잖아. 두 형제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공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둘기들이 날아와 모이를 쪼아 먹었습니다. 형님, 이제 이 벤치는 추억이 됐네요. 그래.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됐어. 박인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습니다. 엔딩 내레이션.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희생은 숨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면서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박인수 할아버지의 20년은 고통이었지만 결국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직원을 위한, 그리고 자신을 위한 사랑.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